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8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 피터 자이안과의 더 조르단 하빙거 쇼라는 유튜브의 그 방송 내용을 일일이 좀 캡처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피터 자이안의 그 저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그 팟캐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성격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0년에 중국 경제가 작동할지 알 수 있는 경제 이론은 없다. 이렇게 그 결론부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자본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많은 근로자와 우리는 많은 자본을 얻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폭발을 얻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75년 동안 지속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75년은 인간 세계의 역사 속에서 75년도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75년은 대한민국 건국 나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되면서 현재까지 만 75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그 태생은 세계화의 물결이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또 발전을 해 왔는데 아마 이것도 끝나가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을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2020년대에는 많은 범주에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벌써 2024년인데 여러 가지 붕괴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과 같은 진단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운송은 수에즈 운하에 갇히게 되고 갑자기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되었다. 세계 물류의 분류라고 제가 그 제목을 붙여봤어요. 물류라는 것은 제가 그 선택한 용어고 이 번역은 배송이라고 돼 있는데 해상 운송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세 가지의 국제적인 해상 운송이 있는데 식량 물류, 장비 등 비료 연료 등 국제적으로 운송된다. 식량의 20기계 품목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또 무역 거래 품목들은 80개인데 애초에 식량을 재배하는데 투입물로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석유에 대해서는 그 피터 자이안이 그 얘기를 하려니까 그거는 별도의 그 챕터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죠. 이렇게 했고 또 제조품 분류라고 했는데 동아시아 한중일이라고 보죠. 제조 모델을 가질 수 있게 했었다. 이런 표현들이 한중일이 스스로 제조 모델이 된 게 아니고 미국이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부품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조 모델을 멋있게 표현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은
해상 운송의 1%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자체 내에서는 해상무역과 독립적인 물리적 연결이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뜻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재료의 그 생산, 그 다음에 부품의 생산, 그리고 최종 조립, 이런 과정이 미국이라는 그 소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된 거지, 아시아 자체 내에서는 그러한 무역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결국 세계화가 없어진다면은 따로따로 살기 위해서 바쁜 나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견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국가의 운송 경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920년대와 1930년도 스타일의 갈등과 경쟁을 위한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 해군력에 의해서 해상 운송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는데, 미국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20년대와 30년대란 것은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갈등과 경쟁, 이런 것들이 되겠죠. 탈세계화는 제가 그냥 제목을 붙여놓은 거고요. 해상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항상 매우 인기 있는 물품이 된다. 해상 운송이 원만해야 그 옛날 같으면은 항해 자유의 시대 때인가 이럴 때는 뭐 중국의 홍차라든지 또 인도의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고가로 팔리면서 무역 거래가 됐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홍차라든지 후추가 아니 그런 게 돈이 돼? 이거 우리가 의아해하는데, 어쨌든 해상 운송이 제대로 안 되면은 물품이 귀해지면은 그 가치가 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 현대 산업사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무역에서 발생하는 GDP의 12%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현재 무역 거래로 GDP가 차지하는 부분은 12%에 불과하다. 나머지 88%는 미국 내수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글로벌 퍼레이드 무역이 무너져도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중국은 해안에서 약 1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 능력이 전혀 부족하다. 없다. 부족하다. 중국은 자원 접근과 세계 반바퀴 떨어진 국가의 시장 접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소비 시장과 또 유럽, 그러니까 이제 서방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기가 없다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중국은 건강 위기가 닥쳤을 때 방에 갇히게 되는 나라이다. 팬데믹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무역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그런 다음 더 많은 현지 생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런 미국인들이 시스템을 보호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첫 번째 기회를 잡도록 돕는다. 중국, 한국, 독일은 일본이 아니네요. 수입과 수출에 의존함으로 글로벌 운송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깨닫기 훨씬 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재 채굴 국가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대마초마저도 세계 최대의 재배 국가였다는 얘기죠. 애플이 팀쿡 밑에서 발견한 것은 그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 인도 등에서 조달함으로써 공급량의 90%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련의 단계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자유입니다라는 미국식 블랙 유머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중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도 최근에 표현한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일본이라고 또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미국 노조는 이민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그 노조의 조직화된 노동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올 멋진 기회를 놓치고 있다. 향후의 이민정책은 나이든 학력자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민이 오면은 경제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주로 이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프타 때문이 아니더라도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 경제를 갖고 있으므로 멕시코가 세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빠르게 성장할 그 경제가 어디겠느냐? 일본이 맨 1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향후 3,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목록의 맨 위는 일본이다. 일본은 굴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거래를 찾기 위해 기회가 왔을 때 일본인들은 조건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 제가 전원을 좀 뺐었네요. 두 번째 국가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1위는 일본이고 3위는 멕시코인데 2위는 도대체 어딜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언급을 안 해요. 일본은 인구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 무역이나 이런 거로 일본이 발전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죠. 조선은 폐쇄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의 도자기를 흉내내서 팔아면서 그 큐슈 지방에서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명치 유신의 자금을 마련한 거로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이지 유진이 성공한 거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사도 금광, 그 금광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메이지 유신에 필요한 무기들을 살 수 있었다. 이런 거로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요타에게 국가적인 생존 전략인 슬로건이 아니라 나프타에 집착하는 것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생존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이 드라마틱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뭐 질문을 해도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의 내용을 이미 피터 자이아는 간파를 하고서 시간이 없으니 바로바로 답변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중국의 일부 지역이 이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서 살아남기는 남겠죠. 중국, 우리는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는 사회, 그것은 조작이다. 상하이가 베이징은 이미 인류 역사상 어떤 대도시보다 출생률이 가장 낮다. 이 출생률이 낮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노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이 최대의
저출생률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의 통계는 조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출생률이 낮다면 중국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한국도 출생률이 낮다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이민청 설립 법안이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딴 거 가지고 거대 야당이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들이닥 입법을 하고 있고, 행정부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계속 건의하는 아주 그냥 짜증나는 이 정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중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 있을까? 모르죠. 친중하는 애들, 또 중국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싸바싸바라기보다도 그동안에 뭐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도 많고, 또 중국 중소기업들도 그런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민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를 선택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중국 해체 예측, 질문 성격이었어요. 가장 낮은 출생률은 중국의 종말을 바라보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10년 안에 경제 주체로서 중국 공산당의 생존 여부는 공개적인 질문이다. 참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면은 중국 공산당의 존재가 있겠냐, 이런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CCP의 경우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향한 길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삼중전의 결의문 뭐 8,500자 뭐 등등 해서 그거를 국내에서 전문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보도한 건 없는데, 물론 무슨 대학교 중국어 전공학 교수들이 그거에 대한 세미나를 열은 것을 한번 저도 소개했는데, 미국은, 아니 일본의 그 중국 전문가는 뭐 교수가 아니지만은 그 전문을 다 해가지고 중국은 망했다, 그거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3,000년 역사 중 약 10% 동안 통합된 진입 실체로만 존재해왔다. 중국이 지금 뭐 큰 그 만주부터 해가지고 신장 위구르, 티벳까지 또 이렇게 지배하는 큰 나라이긴 하지만은 3,000년 역사 중 한 약 10%면은 300년 정도만 직접 지배한 적이지 자기네들이 직접 지배한 적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75년, 우리나라보다도 그 75년이 안 됐죠. 그 국공내전에서 이긴 게 1949년이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성립된 게 1949년이니까 우리보다 좀 1년이 늦죠. 그리고 바로 1950년에 한국 전쟁에 그 인해 전술로 투입을 했죠. 저는 그때부터 중국은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 전쟁으로 돌아가서 주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금융과인 금융화가 가장 많이 노출된 중국은 농업입으로 금융과 원자재 공급에 노동력의 타격을 입는다. 동시에 5억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중국을 상대할 때는 두 개의 그 어떤 픽업이니까 그 세워진 기둥 사이에 줄타기를 걷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은 절벽에서 떨어져 유성이 충돌하는 소용돌이로 이동할 것이다. 근접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운송 경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운송 경로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이 1대1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역사를 무너뜨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해상 운송에는 보안 위협의 사례가 매우 풍부하다. 해상이 막히니까 육로의 1대1로를 또 개발한다고 중국이 돈을 억수 들이고 있는데 실패할 것 같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해적이 있고 또 국가가 해적이라는 이름으로 약탈을 해왔던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군을 사용하죠. 뭐 카라비안 해적 이런 영화를 보면 해적도 대포를 가지고 있고 해군도 대포를 가지고 있고 해적과 그 영국 해군이나 스페인 해군이 서로 싸워요. 그게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 같습니다. 해적이 민간 선박을 약탈한다면 해상보험이 성립이 안 되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터지는 이 민간 선박에 대한 그 해적 약탈이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보험을 하겠냐 이거죠. 그게 다시 렉시콘 이게 뜻이 몰라서 그냥 어휘라고 돼 있는데 일부가 된다는 것은 재미있다. 이것도 미국식 그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EU가 러시아 배송을 따라야 할 재정적 또 뭔 이유가 있는데 이 가격 상황에서는 그 글로벌 그 해상 운송의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도 미국이 해상에서 보호를 해줘야 중동 석유 이런 거를 가져오는데 그런 데가 좀 잘 불안하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또 석유를 가져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존재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그게 또 막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에 또 미국이 셰일 가스를 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고 해상 운송으로 가는데 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좀 비싸게도 사겠죠. 이유가 미국이 반도체 전자 제조국으로 복귀한다. 운송 비용을 어느 정도 올리면 소수의 환경에서만 일어나도 된다. 뭐 전 세계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 반도체나 전자 이런 쪽에 소수의 지역에서만 운송 비용을 더블로 올려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제조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저는 주로 기업 분석을 제조업체 중심으로 하는데 운송 비용 그게 이제 그 재료비에 운송 비용까지 들어가서 재료비 입고 금액이 이제 그 재료비 단가가 되기 때문에 그 입고되기 전까지의 운송 비용 또는 판매할 때 운송 비용은 이제 경비 쪽에 나오는데 수입할 때의 그 운송 비용은 원재료 가격에 포함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관 원재료 가격이 크게 뛰어가지고는 제조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미 글로벌 제조의 절반 이상을 지금 미국이 없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속에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말을 막으면서 바로 답변이 들어와요. 우리가 대규모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 분야에서 다시 가져오는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에 우리는 유럽연합의 마지막 10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도 오래 못 간다. 10년 안에 거기도 해체될 거다. 중국도 해체되고. 왜냐하면 러시아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독일 제조 모델이 없으면 EU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돈이 없다. 근데 독일이 요즘 동아시아 중국을 빼고서 우리나라의 연합사에 들어오고 필리핀하고도 방위협정 약속을 하고 있죠.
자, 독일도 생존하기 위해서 뭐 지금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로 대표되는 포퓰리즘 상승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20년 내지 25년 동안 아마도 4천만에서 5천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불법 이민 이런 거는 트럼프는 막을 거고, 그래서 국경을 그렇게 그 긴 국경을 다 그 성벽을 쌓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돈을 들이면서 미국은 캐나다와 같은 유학 이민으로 유학을 왔으면 이민권을 그냥 국적 취득권을 주는 거예요. 졸업을 한다면은. 그러면 자기 나라로 안 들어가고 거기에 정착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고학력자들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반도체, 전자 및 자동차 미국 내 공장 이전으로 다수의 한국인들이 사실상 이민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본사까지 옮길 수도 있을지 모르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 한국 노조 애들을 상대하느니 차라리 미국 노조 애들을 상대하는 게 낫겠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상관관계, 인과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상관관계는 아주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은 문제는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골드랩 박사의 그 양자 물리학 박사죠. 이 사람의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 셋째 단계로 이제 이게 진짜 근본적인 과학 단계인데 결과 원인 결과 인과관계 이거로 그 국제 정세나 경제 돌아가는 것을 해석해 보려고 실력도 없지만은 이런 또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또 한 번 다시 얘기하자면은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라 하는 게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과학적 사고방식에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더라도 이성적 사고방식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본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견지하게 됩니다. 중국 저가공사의 국내 제조업 10곳 중 7곳 영향권 정호태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매출 수주 역량 및 피해 가능성 기업 비중 70%에 육박한다. 수출기업 직접적 타격 중국업체 반텀빙 조사 올 상반기에만 6건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7.6%가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실제 매출 수주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까지 영향이 없으나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기업도 42.1%를 차지했다. 그거 합치면 70%가 넘는다는 얘기죠.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따른 피해는 국내 내수 시장보다 해외 수출 시장이 더 심각했다. 수출 기업의 37.6%는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답해 같은 응답을 선택한 내수 기업과 큰 격차를 보였다. 중국 경기 침체로 완제품 물량이 늘어나면서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잉 생산에 덤핑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려는지 우리는 중국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인내하고서 견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석구 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 수입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제소건 수가 통상 연간 558건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신청됐다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기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강조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철강이라든지 뭐 자관 우리나라 물건을 만드는데 제조를 하는데 원재료를 싸다고 해서 들어오더라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중국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아주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 중국의 재고가 20.11%, 그러니까 생산량의 20.11%가 재고가 쌓인 적이 2022년 한 상반기 정도에 이렇게 됐는데, 덤핑으로 막 밀어내가지고 2024년 1월에도 돼 있지만 2024년에도 전기차는 또 밀어낸 식으로 하는데 다시 재고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요게 이제 6월 달에 4.67%. 자, 그러면은 상반기 때 우리나라 재고 자산 수준을 분석할 때 이 판매량이나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주 수준이 몇 프로냐, 요거가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 이런 거 관심 돼서, 그러니까 저는 재고 회전율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재고 회전율,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매출원가의 몇 프로다, 아니면은 매출액의 몇 프로다. 그러면 매출액에는 이윤이 들어간 거니까 매출원가가 상반기에 얼마였는데 재고가 얼마 있다, 그 비율을 이번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그 항목을 하나 넣어보고 싶네요. 냉방병인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 재유행의 치료제 확보 발등에 볼 허지윤 기자,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4주간 5배 증가. 이미 한번 유사한 내용을 SBS 뉴스를 소개를 했죠. 진단키트 판매 껑충, 약 처방 들어 국내 백신 업체도 위탁 생산 재개 움직임. 개인의 어떤 경험을 얘기했는데, 감기약 먹어도 낫지 않아서 코로나 했더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중에 열이 38.2까지도 올랐다. 지금 엔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격리 이런 거는 지금 안 하더라도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인데 마스크 쓰는 사람도 꽤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에서 레키로나라는 것을 생산했었는데, 이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개발을 못하고 있고 생산 중단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수족구병 100일에, 이거 어린애만 걸리는 줄 알았다는데 그게 또 아닌 모양이에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제가 기침을 계속 콜록하면서 그게 거의 한 달 갔는데, 그때 제가 약을 먹었는데 열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일본 여행, 효도 여행 가면서부터 그게 걸려가지고 일본에 일본에서도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견딜만 할 정도니까는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 조심해야 되겠어요. 나이가 좀 많고 그러니까 이게 폐렴 이런 거가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LG생활건강 종속기업 자녀지분 취득과의 관련 중재 공시. 요거는 완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건데요. 풋옵션과 콜옵션 사건의 사례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원고 신청인은 순학킴 및 인실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8월 2일 신청인은 ICC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에 주장서면을 제출했는데, LG생활건강의 더 크레메 샵 자녀집은 35%에 대한 풋옵션, 판매하는,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권한,
그 금액을 약 1785억 원을 달라 이 유효 확인 청구를 했다. 그런데 자기네 LG생활건강은 2022년 4월 22일 신청인과 더 크레메 샵을 주식 65%에 대한 주식 매매 계약을 했었고 2023년 11월 29일 당사는 신청인에게 자녀 지분 35%에 대한 콜옵션 살 수 있는 그거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거절해가지고 그래서 그 LG생활건강도 ICC에 콜옵션 행사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했다. 다들 청구를 중재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거기에 따를 거다 이런 얘기인데 풋옵션으로 달라는 돈은 1785억 원이고 LG생활건강이 35% 남은 거 매수하겠다는 금액은 918억 원이고 그 차이가 867억 원이나 됩니다. 뭐 매매 기준율 1372원 80전에 그 하면은 뭐 한 1300만 달러 정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3천만 달러네요. 1억 3천만 달러. 이런 공시가 있었는데 그래서 2022년 4월 20일 날 뉴스 나온 걸 보면은 미국 MZ세대 타겟 더 크레메 샵 인수로 북미 시장에서 뷰티 사업 강화.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나 뭐 이런 그 경제 보복 등으로 단체 관광객들이 잘 안 오고 오더라도 제주도나 살짝 가는 거로 근데 제주도에도 뭐 아주 지저분하게 하고 다닌다며. 그리고 아새끼가 저기 거리에서 똥을 싸도 부모는 모른 채 하고 보고 그 정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에 공중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싸더라도 그냥 그게 일상인 거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서울에 그 공중 화장실 쓰게 하라는 강제 이 서울시의 명령이 없었으면은 의무적으로 개방하라고 돼 있죠, 빌딩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지하철에 그 화장실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 화장실이 유료로 했다든지 처음에 우리나라도 유료로 했었죠. 그 50전인가 50원인가 50전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65%를 1억 2천만 달러 약 하나 1485억 원에 인수했다. 그렇다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부티샵에 대한 얘기고 2022년 65%를 거래가가 1485억 원이고 그러면 35%는 그때 가격으로는 800억인데 콜옵션 행사에서 918원으로 사겠소 하는 얘기는 118원 2년 만에 118억 원을 더 주겠다. 그러면은 2403억 원이 된다고요. 그런데 킴스 그 소유주가 1785억 원을 내놔라. 그 차이가 867억 원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름이 여자들 두 분 같아요. 김신의 욕심을 재미 한국인들 같은데 김신의 욕심을 많이 내는 것 아닌지. 요즘 그 K 뷰티가 좀 유행하니까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짭짤하게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유통 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을 또 좀 하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 중국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노력을 좀 하는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싱킹 브리지 타임에 맞는 뉴스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패션이거든요. 이번에 아주 냉혈한 암살자라는 제목을 받은 김혜지 선수가 외국 그 언론에도 그 일론 머스크처럼 여전사 영화에 발탁해야 된다
라는 거로 또 유명한 거죠. 그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동영상을 보면은 표정 변함없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결국 금은 아니지만 은까지 했는데, 이런 선수들이 입었던 그 스포츠 룩, 이것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 그 관심이 꽤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란 게 그렇죠. 김혜재가 입었던 옷이야. 이건 핀란드. 여기에서는 어디가나 노스페이스 뭐 이런 데도 저 코롱 스포츠, 양궁에는 코롱 스포츠, 이렇게 그좀 마케팅 효과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짜로 줘야죠. 선수들한테 내 거 우리 거 입어줘요. 우리 거 입어주세요. 참 마케팅, 참 살아가는 기업들이 생존한다는 게 이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소식은 건물 다양하게 먹어야 노화가 느려진다. 요건 뭐 제목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좀 늑다리 소리를 듣는데, 그 소식을 건강하기 위해서 소식하는 게 아니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하고 뭐 그런 정도로만 먹으면 다양하게 단백질, 지방, 괴기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먹어주고 야채도 많이 먹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며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구의 어떤 노인의 날 때, 아니 노인의 날이 아니고 중복된가 언제 때 그 복지회관에서 그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삼계탕을 제공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먹어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내재적 역량, 노인들의 이동 능력, 감각 기능, 활력, 인지 기능, 전신 건강 등 이런 거가 유지된다고 하겠죠. 제가 이 뉴스를 하면서 누가 너는 치매는 안 걸릴 것 같다. 우리 너는이라고 아니고 당신은 치매는 안 걸릴 것 같네.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쓰니까. 그런데 머리를 쓰면 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자관. 건강해야, 이게 벌써 제가 몇 년째인가? 2년째 되는데 시청자가 크게 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콘텐츠가 한계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16곳 설정, 릴캐스트라고 네이버 포스트에 된 건데, 전국적으로 16군데 선정을 했는데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해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아주 말들을 만들어 가면서 요거 합한 거를 공간혁신구역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한마디로 그린벨트 이런 것도 좀 풀어가면서 개발하겠다. 근데 이게 다 역세권인데 서울에 4군데, 또 인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KTX 광명역, 의정부역, 덕정역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전하고 청주, 충청도에는 청주, 대전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경상도 일생이네요.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만든 화이트존 개념을 도입한 거라는데, 지금 전라도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요거 저기 국토부가 국힘의 대선 필패 정책이다라고, 저는 이 사람들아 군산에 새만금도 돼 있고, 그거는 공단 지역이지만 호남이나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도 그 중요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의상이라도 넣어줘야. 그러니까 애들이 참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응? 그거 뭐 정읍 같은데 뭔가 그 관광지도 있고 말이지. 좋은 데 많잖아요. 그 왜 머리들이 그렇게 안 돌아가지? 그래야 거기 인구도 다시 좀 늘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대규모 매도세 이후 일본 주가 벤치마크가 하루에 11%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읽어봐 주시는 거로 하고, 일본주 대폭락 전범들의 우울과 개미들의 아비규환 무엇이 일본판 블랙먼데이 방아쇠를 당겼을 거라고 험악한 제목으로 와시의 고이치가 현대 비즈니스를 했는데, 대폭락 부른 나쁜 놈들 해가지고 우에다 총재하고 기시다 총리를 전범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행 금리 인상 조급한 이유, 첫째 정치가로부터 금리 인상 요청, 둘째 우에다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한 거, 미 FOMC 앞 힘든 발걸음이, 근데 셋째는 미국의 동향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블랙 먼데이가 됐는데 오늘 또 좀 많이 올랐다며요. 캄보디아, 중국이 지원하는 운하 착공 비용 상관없이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아까 그 1대1로 중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런 거로 하면은 결국은 중국이 해로가 자꾸 막히니까 캄보디아를 통해서라도 저기 태국 그 만까지 나오는 거, 여기에 또 2019년에 중국의 림 해군기지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 자, 캄보디아가 그 친중으로 가고 있는데 빛에도 이제 기세굴레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건설하는데 중국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은 기술자들만 몇 명 오고 나머지는 그 이제 캄보디아인들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중국화, 중국 식민지화하는 거 하고 진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일본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일본 그 이 전범 블랙 먼데이 전범에 대해서 댓글 두 개가 있는데, 이 지방의 차가운 눈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네요. 당황하지 말고 개별 기업의 경영 실적과 실물 경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댓글이 내 견해와 일치한다. 다만 수르프 손익으로 분석을 해야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1.5 배속을 보시기 바랬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